보통 휴대폰을 사면 기본 어플 외에는 뭐 아무것도 저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요. 2016년 5월 멕시코의 줄리안 카바렐로가 공개한 새 휴대폰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뭐야?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보이죠? 섬뜩해. 새 휴대폰에 저게 있었다고요? 새 휴대폰에. 중고폰 아닌가? 중고야 중고. 리퍼비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이 휴대폰 구매자는 휴대폰 매장에서 분명히 미사용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헐. 그런데 카메라 앱을 실행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보이는 곳에 눈에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얼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고장난 거를 중고로 가져왔다가 그럴듯하게 스티커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재판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기 뉴스에다가 제보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고장난 폰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휴대폰 구매자는 이 문제의 사진 때문에 다시 매장에 가서 직원에게 문의했는데요. 보통 사진 있는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사진이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하지만 아무리 터치를 해도 해당 사진은 확대되지 않았고요. 휴대폰을 재설정했는데도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면 여전히 문제의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미치겠다. 이게 해킹해가지고 뭔가 칩에다 심어놨나 그걸. 그러게. 근데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해킹을 할 이유가 있는데 빈 휴대폰을 왜 해킹을 합니까? 처음 그 케이스 열었는데 저러면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끔찍하다. 2017년 1월 멕시코 한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러죠? 잘 봐봐. 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응? 지금 움직였죠?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뭐가 오른쪽 머리가 올라가죠. 인형. 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눈이 안 보이나 봐. 이게 공포야. 우리 진정한 공포는 한 기자님이야.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사이 한쪽에 놓여있던 다른 인형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아빠, 방에 있었는데 누가 자꾸 절 괴롭혀요. 집엔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누가 괴롭혔단 거야? 딸의 말을 듣고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가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건 인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뭔데? 보여야 될 텐데. 뭐야, 종이 뭐야? 깜짝이야. 와, 도망가. 애기 도망가죠. 너무 놀랐다. 오! 테이블 움직이죠. 내가 봤던 폴터가이스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공대생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유령을 믿기로 했습니다. 죽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네. 아니 이거 뭐 달리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종이가 파라락 떨리잖아. 그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붙은 채로 파라락 떨리는 것도 웃긴데 날아가고 한참 있다가 또 탁자도 움직이고 이게 아니 혹시 전화를 뭐 지진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저 영상이 촬영된 날 해당 지역에 지진이나 태풍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유령 하는구나. 아주 맹신을 하기 시작했죠. 소녀의 집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들. 과연 이 현상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2018년 1월 러시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안제로 수첸스크의 한 기숙사 앞을 지나던 한 소녀. 엄마 저기 좀 봐. 고드름 귀신이 매달려 있어. 세상에 저게 뭐야? 소녀가 발견한 것의 정체. 뭔가요? 오! 뭔데? 뭐야 저거 끔찍해. 사람이에요? 자, 12m 높이의 기숙사 지붕 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드름처럼 꽁꽁 언 상태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오노프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얼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경찰들은 예브게니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사고사로 추정했는데요.
그의 직업이 고층 건물을 수리하는 산업 전문 등반가로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베테랑 산업 등반가였다고요. 12m 높이 건물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에 있어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안제로 수젠스크의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이 꽁꽁 언 거로 모자라 심지어 발끝에 보이는 저 고드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고드름이 달릴 정도면 오랫동안 이곳에 매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만 예브게니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2시간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2시간 전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주변에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네. 뭐라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 저기 겨울에 전봇대에 혀대면 붙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손도 그냥 붙은 상태로 기절 그리고 얼어버린 거죠. 살인 사건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꽁꽁 얼어서 고드름까지 생기는 거는 되게 의아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저렇게 건물에 걸어놔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보니까 대낮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 베테랑 산업 등반가의 미스테리한 죽음. 과연 그는 왜 그곳에 매달려 사망한 걸까요? 여전히 그 물음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유폴라에 거주하던 제이미슨 가족이 새로 이사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다 같이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로부터 8일 뒤 가족이 살던 마을로부터 약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됐고요. 트럭 안에는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 현금 약 3,6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제이미슨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3천만 원씩이나 차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집단 자살? 허허. 집단 자살? 돈을 놓고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실종된 제이미슨 가족을 찾기 위해 몇 달간 100여 명의 인력과 탐지견 또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수색 실패. 그들의 행방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된 곳과 약 4.8km 떨어진 산비탈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인 바비 제이미슨의 두개골에서 의문의 구멍이 발견됐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요. 총상인가요? 두개골에 구멍이면? 거의 그렇겠죠. 근데 이 시신이 좀 빨리 발견됐어야지 뭐 사인을 알 텐데 지금은 그 구멍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죠. 네. 이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새 집을 알아보러 가던 중이던 그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숲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미슨 가족을 지켜본 주변인들은요. 제이미슨 부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굉장히 초췌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약이구나.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속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런 대화 없이 무표정으로 짐을 옮기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권의 그 대금인가 보다. 자, 경찰 또한 마약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집과 트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이들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욱더 미궁 속에 빠뜨린 목사 지인의 충격적인 증언. 그 부부 그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미슨 부부가 집에 귀신이 있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쫓기든 나왔다. 그렇죠. 쫓기든 나왔을 수 있겠다. (1989년 5월) 2세 크리스토퍼 댄스비 실종. 1989년 8월 19개월 셰인 워커 실종. 미국 뉴욕시에서 실종된 두 아이. 아휴. 아이들은 무려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어디인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아니, 뉴욕시에서 같은 해 또 비슷한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마치 누군가 목적이라도 있는 듯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 실종된 두 아이는 모두 흑인 남자아이.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실종된 크리스토퍼와 셰인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똑같은 할렘과 놀이터에서 잠깐 사이 실종됐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아이가 실종된 날이 모두 목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실종 전 한 남매와 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셰인의 경우 실종 당일 셰인의 어머니가 거절했음에도 남매가 끈질기게 함께 놀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셰인의 어머니가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고 난 뒤 한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 그녀가 남성 쪽을 쳐다보려 고개를 돌린 그 잠깐 사이에 셰인은 감쪽같이 실종됐습니다. 유괴네, 유괴. 의도적인 유괴네. 그 남자가 수상하네, 지금 완벽하게. 그 남매를 미끼로 이렇게 한눈 팔게 하는 거네. 당시 경찰도 남매와 의문의 남성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남매의 부모님과 해당 남성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아이들을 납치한 정황이나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도 당시 체포된 사람이나 유력한 용의자도 없었을 뿐더러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유괴범이면 100%돈 요구 아닌가요? 왜 들어간 거죠, 그럼? 근데 뭐 돈도 요구 안 했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인신매매인가? 아,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저 아이들을 사실은 아니 뭐 입양 뭐 이런 데다가 너무 끔찍한데? 경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실종 사건의 범인을 두고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일 수도, 연쇄 살인마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소행일 가능성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입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요. 두 아이 실종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건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아동 실종 사건의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랑캇군의 한 마을. 7살 동갑내기였던 니잠 요기 알비자는 평소처럼 밖에서 함께 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애가 점심 먹으러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평소 아이들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가 놀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함께 놀던 아이들 중 이 3명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이 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종된 3명의 아이들은 한 야자 농장에 있는 굴착기 옆에서 놀던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실종. 당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약 500명이 수색에 투입됐고요. 정글로 뒤덮인 마을 주변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농장 인근 호수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마을과 농장, 호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요. 범죄 정황도 금전을 요구한 이도 누군가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종된 지 약 5개월 후인 지난 3월 한 주민이 실종된 아이들을 봤다고 주장. 주민에 따르면 실종된 아이가 자신을 불렀으며 자신이 다가간 순간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뭐야?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납치를 당했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저 근처에서는 발견될 리가 없고 사고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마음밖에 좀 잘 없어요. 살아있길 바래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인데. 그러니까. 좀 이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시에 거주하는 로버트 데니스 블레어 애덤스. 그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세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애덤스 진정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며칠 뒤인 7월 5일 애덤스는 약 700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들고 갑자기 미국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데다가 과거 마약 투약 전과 때문에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받은 애덤스는
미국 입국 금지 처리,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아까 직장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돈 들고 막 미국에 왜 간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마약 거래 전과가 있었다니까. 네네. 마약 조직한테 막 협박당하거나 막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허. 미국에 가지 못한 애덤스는 며칠 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제발 미국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했는데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애덤스는 결국 1996년 7월 10일 홀로 차량을 렌트해 미국 국경을 넘었고요. 이후 그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멀리도 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덤스는 체크인을 한 뒤에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1시간 뒤 갑자기 모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애덤스는 모텔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나 보네요. 더욱더 이상한 건 사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덤스의 못이 벗겨져 있었고요. 그의 이마에서 무기에 의해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 그리고 조사 결과 결정적 차이는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복부에 있는 강한 충격이면 엄청난 주먹 같은 걸로 맞았다든지. 어쨌든 자살이 아닌 타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애덤스의 시신 주변에 약 460만 원 상당의 독일, 캐나다, 미국 지폐들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애덤스의 손에서 살인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 DNA 검사를 했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애덤스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친 걸까요? 대체 범인은 왜 그를 살해한 걸까요?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모가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